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자분들이 저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더 잘 치게 되기를 항상 응원하며 열심히 레슨하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약간 슬픈 감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되게 의미 있는 그동안 한 번쯤은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오늘이 만약 선생님으로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 레슨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줄 5가지 조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뭐 우연히 유튜브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리신 분도 계실 거고 저의 구독자분도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만나셨다고 해도 저는 제 제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준비하게 된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석사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석사 과정에서 연주와 그다음 반주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 분의 교수님께 동시에 레슨을 받았었는데요. 그 분 중에 이제 그 음악학과를 피아노과를 총괄하고 계시던 네린 쉔크라는 교수님이 계셨었거든요. 성함이 좀 특이하시죠? 그래서 네린 하면은 다 알아듣는 좀 특이한 성함의 그 선생님이셨는데요. 정말 너무 친절하셨고 그리고 반주 경력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50년은 좋게 넘으셨던 완전 전천후 반주자셨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트럼펫 연주자이자 성악가 하셔가지고 성악도 굉장히 실력이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주 전공도 같이 이제 복수로 하게 됐지만 노래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성악가처럼 잘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반주를 배울 때 시범을 보이실 때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레슨 시간에 되게 귀가 황홀했었던 그런 추억이 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되게 저명한 피아니스트신데요. 메나임 프레슬러라는 그 인디애나 대학의 그 명예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셨고 되게 특이하시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엄청 장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유학 갔을 때가 2011년도였는데 어머니께서 당시 92세셨으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은 92세시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한두 살 더 하면 93, 4세 정도 되셨었겠죠? 근데도 되게 정정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앞에 해드리냐면요. 선생님께서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유전자도 되게 장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정말 100세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메일이나 좀 보내려고 일단 선생님 근황을 좀 해보려고 구글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그걸 이제 딱 구글링을 하기 한 6, 7개월 전에 돌아가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지? 뭐 사고가 아닌 이상 너무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되게 특이한 질환에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걸리시자마자 거의 반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만 해도 학교에서 연주회를 너무 정말 쌩쌩하게 연주를 되게 잘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정말 특이한 질환의 그런 그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셔서 돌아가신 걸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딱 생각하면은 제가 일단 전액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도 제안해 주셨던 분이시고 제가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 경험할 수 있게 레슨 소개도 되게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레슨 실이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 좋은 거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항상 정말 좋은 소리에서 노출이 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아주 듬뿍듬뿍 가졌었고 그리고 레슨 끝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토끼처럼 되게 귀여운 활짝 웃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You're so welcome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배웅해 주시던 그런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레슨이 올 텐데 그때 내 제자들에게 정말 어떤 조언 너무나 뜻깊은 조언 앞으로도 많은 음악적 여정이 남아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면서 정말 길게 음악을 보면서 행복하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진짜 어떤 레벨에 있으시건 아주 아름다운 내면과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시다는 걸 항상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경쟁 체제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항상 치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점수를 매기는 체계 안에서 학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발전되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떨어지는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자꾸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좀 안 좋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되, 결국 중요한 건 건강한 여러분의 내면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힐링을 받고 아름답게 평생 음악을 친구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자꾸 누구는 이걸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해,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게 되면 절대 음악이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그 박사과정 때도요, 저는 소리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들 막 연주 분석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법이 전공이니까 어떻게 그럼 이 고차원적인 소리와 음악성 발달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고 귀여운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알려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막 그림도 그려보고 악보에 표시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일종의 피아노를 잘 치는 것,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학계에서 유행을 하던 건 뇌과학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능수능란하게 이런 테크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걸 뭐 이제 뇌과학적인 부분, 뭐 반복 연습에 의한 것,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확률을 통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주제가 되게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피아노를 잘 치는 좀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논문도 좀 이렇게 투고해봤는데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좀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도 좀 받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런 책으로도 엮어내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제 상상력을 통해서 레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진짜 소리가 아름다워지는 거를 제가 진짜 목도를 하면서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되게 아쉽고, 저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았거든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제 어떤 연구 주제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본질에 집중했던 게 결국에는 더 내 스스로 음악을 이렇게 즐겁게 음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요, 실은 제가 어떤 어촌마을, 완전 시골 구석에 있는 그런 어촌마을에서 잠깐 피아노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인데 되게 작은 규모였거든요.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어촌의 시골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레슨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 6개월 남짓 제가 가르쳤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부모님이 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고기 잡으러 되게 오래 장기간 나가 계시고, 배 타러 나가 계시고, 할머니랑 주로 살았어요. 엄마랑 잘 살질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나가신 거죠, 집을.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조금 애정 결핍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그런 성향도 있는데다가 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좀 폭력적인 성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레슨을 오면 한 10명이 우르르 그룹으로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할 때 초창기에는 피아노를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뻐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와서 그냥 친구들이랑 뚱땅거리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한 번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과격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투닥거릴 수는 있는데, 이게 감정이 확 나가면서 막 얼굴을 막 뺨을 주먹으로 치고 뭐 그런 사건도 좀 한두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면이 좀 약간 뭔가 사랑도 부족하고 이렇게 좀 공격적 성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음악적인 걸 표현할 줄 알았으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를 내는 법, 이런 것들을, 음악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걸 제가 하나둘씩 계속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4, 5개월 정도까지도 애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딱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 이 소리 어때요? 저 이거 쳐주는 거 좀 봐주세요. 와, 쟤 되게 소리 예쁜데요? 이러면서 서로 되게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아이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감명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결국 박사에서 교수법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계기가 됐던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음악학자 중에 프란시스 클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music in every child. The teacher's job is to find it and nurture it.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꼭 어린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정말 아름다운 내면과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요. 진짜 좋은 선생님을 아마 지금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나서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찾게 해주고 그걸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도와줬을 때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음악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되게 뭐 이렇게 영화 음악, 클래식 뭐 뿐만 아니라 트로트도 잘 들어요. 그래서 특히 그 김호중 가수 그분은 성악 베이스로 해가지고 트로트 되게 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트로트도 좀 들었었고 뭐 오페라 그것 다 클래식 영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CCM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곡들의 작곡가의 언어가 녹아있는 리듬, 가락, 화성, 스타일, 형식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곡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수록 너무 피아노 곡에만 한정되지 마시고 다양하게 노출되면 그만큼 음악적인 귀가 트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내면이 꽉 차면 결국 소리나 음악성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식을 안 하셨으면 하는 이제 한 가지 일례를 들자면 피아노 레파토리 하면 쇼팽이잖아요. 그런데 쇼팽의 곡이요. 사실 쇼팽이라는 작곡가도 벨린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또 작곡가가 있거든요. 이분의 오페라를 보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J.S. 바흐 아시죠? 바흐의 곡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오죽하면 그 바흐의 평균율이란 곡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본인도 프렐류드를 모방해서 그렇게 24개 프렐류드 곡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쇼팽의 곡을 이해할 때 쇼팽 곡만 열심히 되게 유명한 연주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 벨리니의 오페라 곡도 들어보기도 하고 바흐의 피아노 곡뿐만 아니라 약간 그 현악 앙상블 곡이라던가 뭐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간에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삐죽삐죽 얼굴이 이렇게 되지 마시고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드는 그 기쁨으로 계속 원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추천드린 게 있는데 악보 곡 위에다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오늘 깨달은 거 살짝 메모를 하셔도 좋고 노트를 하나 해서 다이어리처럼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요. 인터넷 사용이나 SNS가 활발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작성하셔도 좋고요. 그러다 보면 친구도 또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전혀 우울해할 필요가 없고요. 음악이라는 걸 평생 가기로 생각하셨다면 그리고 음악을 평생 가고 피아노를 평생 칠수록 여러분의 이 말초신경과 그 다음에 뇌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불행히도 선생님은 이렇게 정말 특이한 치매에 걸리셨었지만 이 치매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피아노 연습이요.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시는 아주 좋은 취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에 우월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꾸준히 해서 음악을 오래오래 가도 충분히 행복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확실히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 거의 준프로에 가깝게 프로 느낌 나게나 치고 싶어. 이렇게 좀 욕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면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긴 합니다. 좀 레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곡을 정할 때도 되게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대회를 나가신다거나 연주회를 하실 때도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그리고 무대에서 내가 연주를 할 때는 내가 가장 강한 부분을 어느 정도 먼저 드러내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난 테크닉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안에 음악성이 흘러넘쳐. 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템포는 상대적으로 좀 낮으면서 노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쇼팽의 녹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슈베르트의 좀 이렇게 소품들, 슈만의 소품들 이런 것들 뭐 트로이메라이도 좋겠죠. 그런 곡들을 딱 되게 잘 치실 수 있도록 목표를 단기간에 잡아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테크닉 화려한 게 좋아. 그 대신 조금 막 되게 감성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나는 아주 쌈박하게 빠릿빠릿하게 치는 게 좋아. 그러면 그에 맞게 좀 기교가 드러나는 리스트 곡이라던가 아니면 라우마니노프라던가 그런 걸 선택하고 뭐 하이든 모차르트 깔끔하게 치는데 손가락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는 곡들 있죠. 그런 거 선택하셔서 곡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손은 큰데 코드는 잘 잡는 대신 되게 스케일은 좀 약해. 근데 손이 좀 작아서 스케일 작고 올망졸망해서 스케일은 잘 굴러가는데 코드 짚기는 어려워. 이렇게 서로 이 가진 신체적 구조도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곡도 정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특유의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뭐 음악적 어느 정도 역량은 있으니까 타고난 게 그런 거에 따라 해결점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결 중심으로 그 내 약점을 파악한 뒤에 해결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인풋이에요. 근데 이 인풋이요, 목표가 높고 폭발적일수록 인풋을 어마무시하게 넣으셔야 돼요. 물론 저는 만시간의 법칙을 완전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만시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피드백, 선생님께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바른 경로로 그리고 제대로 된 연습으로 만 시간을 채우면 여러분의 결과는 보장이 돼 있는 건데요. 만 시간인데도 무의미하게 반복을 하는 건 사실 만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풋이 문제점 해결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엄청나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인풋도 일단은 목표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해둘 때 나는 이날 내 연주를 녹음을 할 거야. 아니면 동호회 연주를 할 거야. 아니면 난 아마추어 대회를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두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내 강점은 이거니까 이걸 더 잘 부각할 수 있는 이런 곡과 이런 테크닉을 더 개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토플을 준비할 때요. 유학 갈 때 필수 시험인데도 한두 시간을 설렁설렁 공부했을 때는 정말 효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무조건 난 그 커트라인 점수 넘겨야 돼. 아니면 난 유학 못 가. 딱 이렇게 못을 받고 2달간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12시간 뭐 더 이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제 마음을 다 쏟아서 인풋을 어마무시하게 넣었을 때 그때 제가 결국에는 커트라인을 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꼭 피아노의 예의가 아니라 공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놓으면서 인풋을 어마무시하게 바른 방식으로 연습하실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야심 있는 학생분들은 저와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레슨을 직접 오시면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요즘엔 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그 취미와 같이 코드가 맞는 동료를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상으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 오프라인상에서 동호회로 만나서 연주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연습하는데 어떻게 연습하세요? 같이 좀 의논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연습 메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혼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오래 가고 싶으면 여럿이 함께 가라는 얘기도 있듯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 한국에선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피아노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피아노의 학부 학생들 1, 2, 3, 4학년 그리고 석사 그다음 박사 과정 학생들끼리 한 교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였어요. 그걸 스튜디오 클래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이제 좀 그날 연주할 학생 순번이 좀 정해지면요. 나와서 우리들 앞에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도 보고 의견을 주시지만 우리들도 동료가 치는 걸 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학생들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연주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매주 하니까 약간 귀찮은 때도 있긴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되게 좋은 그룹이자 내가 다른 분들의 연습하는 거를 막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해결점도 내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잘 치는 분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학생을 봤을 때 이런 거 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분들 치는 것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배우셔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카페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주도 좀 보여주기도 하면서 다른 분들 치시는 거에 댓글을 좀 달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소통하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 레슨 할 때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습 메이트처럼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듀오 연주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점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꼭 친구를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으면 그냥 선생님하고 나 이 관계에서 좀 끝날 수가 있는데 그룹으로 하게 되면 훨씬 또 동기부여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 레슨 시스템도 만든 그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좀 더 길게 얘기했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5가지 조언을 해드렸고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습과 그 다음에 평상시 음악의 그 여정에서 관계망도 좀 넓혀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방식도 좀 바꿔보시면서 더 풍성한 정말 nurture 여러분의 그 음악성을 더 갖고 가시는 그런 조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언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은근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